안녕하십니까. Y뉴스 이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요, 여러분 환경에 관심 많으십니까?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혜정 사무국장님부터 Y뉴스 독자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박혜정입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책임들을 맡아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되게 오래된 시민단체 조직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이고요. 모든 저희들 지금 운영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저희 화성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회비를 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되게 큰 자부심이고 지금 현재 550명의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저의 월급과 그 다음에 이 사무실의 운영과 모든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원 부분들도 저희 시민들이 하나하나 내주신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되게 큰 자랑이고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맨 처음 만들어진 거는 원래 화성은 농촌과 업촌의 이제 주도적인 그러한 마을이었는데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부터 좀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함께 화성도 그러한 개발에 동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의 난개발,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98년, 97년도에는 주공리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한 도시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들이 마구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화성시에 있는 원래 농민들과 어민들이 중심이었던 곳에 이제 이렇게 난개발들이 진행되면서 환경에 대한 파괴들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화성 지역에 활동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농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2001년 오산과 화성 이 두 지역이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라는 지금 그러한 목적하에 처음으로 오산 화성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오산 지역은 도시화가 이미 진행이 되면서 조금 그 교육과 도시화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면 화성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2001년에 오산 환경 함께 시작했던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오산환경운동연합과 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분리되어서 지역에 좀 집중하자라는 부분들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건 크게 이렇게 시민단체로서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화성에는 시민단체라는 자체가 없었고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예, 카톨릭 농민회나 이제 이런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이것들이 좀 처음으로 시민단체를 이렇게 활성화시켰던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맨날 좀 자랑스럽게 시민단체의 맏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 시민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되어 왔고 가장 크게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자연생태 보존, 아직까지 화성에는 자연생태를 보존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자연생태 보존운동, 특히 시아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풍부한 갯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호 화홍지구 매립사업, 매립 간척 사업 때문에 좀 더 많은 연안의 보전을 위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도 되게 많아요. 화성시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오산천과 항구지천이라는 그쵸, 예, 국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이나 이런 하천을 지키는 활동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또 시민단체로서의 환경에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다루게 될 화학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이제 지금 많이 생겨 있고 음. 그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시민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고 가장 크게는 화성시의 정책 감시와 조사예요. 네, 환경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화성시에 계속해서 제안하는 이런 활동들이 시민단체로서의 가장 큰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저희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꿈꾸면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550명 회원이시면 정말 네. 든든하시겠어요. 네. 네, 저희 좋은데요. 그리고 모두 네. 자발적으로 10년 이상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100명, 130명 정도가 돼요. 150명 정도가 돼요. 너무너무 와, 진짜 자랑스럽고 우와.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환경운동을 그쵸. 계속해서 네, 전개해 네.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와. 저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한 개발이 왔을 때 이것들을 시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갔을 때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정말. 와, 진짜. 그만큼 국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다음에는 이제 정경희 이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라고 합니다. 저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는 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고 한 15년째 이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회원이 네. 한 3억 넘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네. 이 법인을 설립했고 2015년 8월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2015년 9월에 부설 향남 공감위원을 개원하면서 이 화성시 서부권에 있는 향남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기 남부권에서 이 화성시 이 서부권을 선택한 이유는 이쪽이 이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고요. 화성 서부권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원한 이래 이제 만 4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랑 이 지역에 계신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께서 저희를 좀 잘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향남공감위원회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올해 이제 6월부터 법인 상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주요하게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건강 상담이나 교육 활동, 그리고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뭐 노동보건 교육, 그리고 저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그 직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건강의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에든지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해년마다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사업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과로 토론회나 실태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화성시 보건소에서 격월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올해 이제 3회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공감위원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단체인데요.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네네. 단체죠. 국장님, 원래는 이제 화성 환경운동연합 박혜정 국장님만 이제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렇게 그 정경희 이사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모시게 됐어요. 정말 영광이고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주 그 화성과 수원의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네, 그 군공항 이전으로 화성 화홍지구가 이제 예비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예비 후보지. 네, 거기에 천연 갯벌, 자연 훼손 우려되는 상황인데 견해 어떠하신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원 군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예 따로 한번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오늘은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예비 후보지로 결정된 화홍지구에 대한 생태적인 가치만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2002년부터 그 물막이 공사가 막 원래 91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간척 사업이에요. 화홍지구는. 그래서 수많은 갯벌이 농지 조성, 그 다음에 수자원 확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간척 사업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아호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이 화홍지구도 새만금 갯벌 사업과 함께 시작된 간척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곳은 원래 남양만이라고 불렸던 네네네. 너무너무 생명력이 풍부하고 수자원들이 풍부했던 갯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은 당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생태적인 갯벌에 대한 생태적인 가치가 그 국토개발이라는 가치를 넘지 못했어요. 그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민단체의 힘도 좀 많이 약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하고는 참 많은 여건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방조제가 만들어지는 2002년도 방조제로 갯벌이 막히는 과정들을 쭉 지켜봤는데 그게 2002년이었어요? 네, 2002년에 이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서 갯벌이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흙을 쌓는 간척 사업들이 계속 땅을 만드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97년도에 시화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네, 맞아요. 97년도에 처음으로 시화호의 해수유통으로 이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진행되게 됐어요. 물이 너무 수질이 너무 오염되다 보니. 그리고 2002년도에 화성호 역시도 담수화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다 보니 시화호 같은 사태가 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수질이 그러면 관리될 때까지는 담수화를 안 하고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관리하자라는 수질보존 대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수유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리고 아니 근데 그러면 막아놓고 이두저도 아닌 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꼴이 아니라 이걸 잠수화하려고 하는 순간 똑같은 그런 생태적인 파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보전대책회의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갯벌은 정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갯벌의 정화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화시설을 인간이 만든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표 수질이 안 되고 있죠. 담수화를 하기 위한, 물론 농어촌 공사는 계속해서 담수화를 하려고 그러고 화성시와 저희 시민단체는 이것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니까 확실하게 담수화로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해수유통이 계속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일부 갯벌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화홍지구의 생태적인 가치를 아직까지도 그나마 막혀있는 간척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태적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여기는 그 도요 물대사라는 새들이 있어요. 호주부터 시베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는 17,000km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는데 그 물새들이 중간에 쉴 수 있는 중간 기착지예요. 아, 여기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갯벌을 포함한 서해안 모든 갯벌이 다 그렇게 중요한 갯벌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간척 사업으로 많이 파괴가 되면서 물새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아주 많이. 도요물대새 같은 경우에, 철새들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은 쉬고 먹고 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공간들이 없어진 거죠, 갯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러한 습지들에 살고 있는 물새들이 급격하게 숫자가 들자 여러분들 람사르 협약이라는 것들을 혹시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1971년도에서 이제 람사르에서 지정된 이 협약이 물새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근데 그래요? 왜 물새 서식지를 보존하냐면 물새는 가장 최상위 환경 지표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물새들의 서식지를 보존하면 그 아래에 있는 물새들이 먹는 여러 가지 갯벌에 대한 습지에 대한 생물 다양성들이 함께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물새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저희도 람사르 협약에 97년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화성갯벌의 가치가 되게 높아지는 이유가 람사르 협약에서 람사르 습지를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이 저희 화성습지는 지금 화성습지라고 불리는 곳은 화홍 간척지와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매양리, 남양만 네, 매양리 네, 갯벌을 네, 모두 네. 포함한 거를 화성 습지라고 부르는데, 이 습지에 3만에서 5만 마리 정도의 도요물대새들, 그리고 철새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고, 3만에서 5만이요? 예, 많았을 때 5만.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수많은 물새들이 멸종위기종이 됐는데 그 멸종위기종 25종 이상이 화성 갯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 습지를. 그래서 여기는 람사르의 세 가지,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되는데 저희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요?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1% 이상의 서식과 2만 마리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갯벌은 저희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소중한 갯벌이기도 하고 소중한 습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EAFP라는 동아시아와 대양주, 아까 말했었죠.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건너는 이러한 새들의 철새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이동 경로에 2018년도에 저희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오. 예, 아주 우와. 예, 훌륭한 우와. 습지로서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EAFP 사이트가 남사르 협약의 습지 기준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EAFP 사이트에 등록을 했고,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통로 플라이웨이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등록되었고, 그 다음에 인근 매양리 갯벌도 습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전만이 이러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화성 습지에 군공항 이전이 된다라면은 이런 생태적인 가치들이 모두 다 파괴가 됩니다. 저희가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가치만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 미래적인 가치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아마 점점 더 크게 이 가치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공항 이전을 국제적인 연대에서의 필요한 습지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어민들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대에서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고, 2021년 람사르 습지 등록까지 이 화홍지구가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화성시도 그렇고.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부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화성시도 많이 피해가 있지만 수원 시민들도 그 군공항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소음 피해가. 네. 이거에 대한 반론 어떻게 돼요? 이런 반론. 수원 저는 시민도 피해자다 이런 거. 저희가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저희도 매양리 미공군 사격장이 54년 동안 계속해서 폭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받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시민들이 그 소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거를 수원이냐 화성이냐 옮기는 거에 대한 부분들뿐만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수원과 화성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좀 다른 해법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솔직히 시민사회에서 생명평화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원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고통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수원 군공항 자체에 점진적인 폐쇄, 평화적으로, 예, 지금 이제 물론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점 평화적인 부분들로 가고, 예, 군비 축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소, 지금 수원 군공항의 축소, 그 다음에 요즘 거기에 있는 전투기들이 되게 소음이 큰 F1, 뭐 F2 이런 전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물론 이거는 또 군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소음이 적은, 그리고 정말로 무인, 예, 이런 시설로서의 변화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평화적 군축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요. 이런 차원으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수원 시민도 살 수 있고 저희 화성도 계속해서 생태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물론 군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군비 축소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이전도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다시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니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니 그렇죠. 저희는 평화 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논의들을 아주 조금씩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폐쇄가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네. 있으세요.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이제 2017년 9월 20일에 화성시 화학사고 대응 조례 제정과 대비 체계 구축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당 읍사무소에서 하셨고 조례도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례 제정 목적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정경희 이사님을 모신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화성시가 2013년부터 8탄 화학공장 폭발 사고, 그 다음에 2013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의문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422개, 지금 현재 422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나는 알고 있나? 주민들은 알고 있나? 노동자들은 알고 있나? 라는 부분들이 저도 모르고 있고 시민사회 누구들도 어떻게 화학물질이 다뤄지고 있고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저희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례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화학사고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 시켜보자라는 네.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도 좀 찾아보자라는 부분들로 화학물질 알 권리 화성시민협의회가 발족되었어요. 2018년도에. 네. 그리고 2018년도에 함께 환경부에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 대비 체계 구축 사업단이 선정되었어요. 화성시가. 이러면서 좀 약간 탄력을 받아서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화성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활발하게 이 사업단에 선정되면서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거와 함께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같은 거 시민교육, 토론회, 시의원과 간담회 등을 전개하고 그 결과 2018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박수.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이게 네. 저희 뭐 환경운동연합 제가 말한다고 해서 환경운동연합만이 아니라 정말로 화학사고 시민 알권리 화성시민협의회가 되게 많은 회의와 그다음 논의와 연대가 함께했고 그것이 시와 시의회까지 이제 함께하면서 정말 빠르게 그리고 되게 좋은 내용도 아주 훌륭한 물론 이제 이게 조례가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발현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실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만든 과정들이 되게 자부심인 거예요.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조례를 시민단체들의 내용들을 담아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관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의의고 화학물질 알 권리 화성시민협의회가 간사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네. 예, 훌륭하다고 말한 네, 사교육 공감직업 환경의학센터 정경희 이사님이 이 모든 회의와 그 다음에 내용들을 모두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에 대한 조례에 관련되어서 제정부터 준비까지 그리고 지금 회의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으니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경희 이사님께서 조례 제정 준비 이런 거에 다 참여하신 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제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각자 모두 할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환경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터지고 네네네. 지금 화성호 대응부터 이런 네. 부분들까지 해서 이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도 올 곳이 다 저희가 활동가가 딱 2명입니다. 이 많은 화성의 모든 환경 대응 사업을 대응 활동을 하는데 두 분이시라고요? 네, 2명이라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 곳이 여기에 모든
이렇게 인력이나 이렇게 에너지를 투자하기가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너무너무 네. 예, 진짜 훌륭하세요. 훌륭하신 활동가분이 딱 나타나서 저희와 함께 같이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기쁘고,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네. 이야기들 이사님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준비하셔가지고 2018년에 조례 제정이면 뭐 1년 몇 개월 이렇게 소요가 된 것 그럼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간은 짧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뭐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 이런 게 이제 53년 휴전이 되고 60년, 70년 하면서 제조업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사실은 화학물질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 제정 자체는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이 2018년인가? 2017년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강법 2015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 견해는 좀 어떠세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이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네네네. 2018년도까지 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 전에는 그 전에 화학물질이 뭔지도 몰랐고 유해물질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가장 크게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그렇죠. 아픔들이 있죠. 그것도 있고. 예, 네. 저희가 정말로 화학물질이 그 전까지는 뭐 20% 정도만이 공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너무도 많은 화학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의 기준, 그거의 내용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큰 피해를 겪었던 건 시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저는 아직까지도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부분들은 끝나지 않은 너무도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함께 알아야 되고 내용들을 알고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시는 이러한 화학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지가 가장 무서운 거죠. 그쵸. 예, 네. 무지가 네.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는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시민들도 계속해서 요구해야 되고 시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부분들로 그걸 담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부장님, 이사님 그러면은 저희 조례에 참여를 하셨어요. 준비 과정에 그 조례의 특징 또 활성화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조례 제정 과정에 저 혼자 참석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화학물질 알코올 화성 시민협의회 그 단체에서 3명의 대표로 같이 네. 참석을 해왔습니다. 네. 1년 동안 그 시민사회 또 전문가 행정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왔고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화학사고 대비 지역체계 구축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지역을 2-3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한 사업에 저희 화성 지역이 선정이 돼서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도 있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비교적 좋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제 하나라면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 화학물질 감시단 활동 이것이 명문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전국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명문화된 거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사업장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돼서 사업장과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정보 제공과 교육 이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이 조례를 실행하는 핵심적인 기구로 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나 지역주민 또 전문가, 행정, 네.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인 거고요. 그 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굴러가고 역할을 해야만이 이 조례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화학물질 알코올리 화성시민협의회
의 역할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그 화학물질 감시단이 어떻게 이제 자리매김될지 사실은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다루어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해물질이 공장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흘러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죠. 엄청난데 그 중요한 건 이제 화학물질 감시단의 활동이라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당장 밖에 흘러나오는 그런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공장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또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감시단이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공장 밖에서는 가능한데 법적으로 공장 안에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한계인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 공장을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예, 이게 중앙정부에 있어요. 고용노동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제 지방분권화나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도 좀 가져와야 실질적인 지역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 시민들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높이는 것이 그런 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이나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감시단 활동도 좀 제대로 되게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성과 이런 것을 담보로 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진행이 되도록 행정에서 좀 받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발적인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민들의 노력이나 활동, 참여 이런 걸 보장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국내에 4만 3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많은 게? 존재하면서 매년 200여 종이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돼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6년 5월 29일에 공고가 됐대요. 관련 법안에 등록된 것은 600여 종이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미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지 바람직할까요, 이사님? 실제 한 4만 5천 종의 화학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관리법과 연동돼서 짧게 줄여서 이제 화평법이라고 하는데 이 화평법에 근거해서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들은 이걸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죠. 네네네.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거나 또 화학물질 총량이 연간 1톤을 넘어갈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제품의 경우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소비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새로 개정이 되었고 앞으로 내다보기에는 대부분의 물질들 그 중에서 7,000종 정도는
등록되지 않을까. 그리고 살생물제법이 작년에 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생물제법에 의해서 한 1,000종 정도 등록이 되면 한 8,000 정도는 조만간 몇 년 안에 등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고 이러한 추세들은 해외 동향과도 무관하지 않고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발전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제도가 EU에서 리치라는 그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법률인데요. 리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EU는 그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중에 대부분의 물질들을 등록하는 것을 작년에 완수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네, 네. 네, 완료를 했고 EU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에 들어온 화학물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종의 화학물질도 있을 테고 더 많을 텐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람의 건강 그리고 환경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앞에서는 기업 비밀, 영업 비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 것이 이제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U에서 또 좀 반가운 것은 이런 유해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에 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체물질?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전 세계적인 동향을 이렇게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저희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45,000종인데 등록한 게 8,000종이면 45 빼기 8은 몇이죠? 37,000이 지금 등록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사님 말씀은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해도 기업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영업비밀을 기업에서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식으로 이게 법률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영업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이 인간의 건강,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팽배해져 있고 영업비밀을 기업이 입증하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의 특징은 왜냐하면 그걸 입증하려면 이걸 인정하고 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더 많이 들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자신들이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제도나 법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적으로 몇 종을 등록하냐라는 부분들이 또 법적으로 이제 제한 이렇게 만약에 99%까지 지금 97%까지 이제 공개하라라는 부분들로 가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행될 수 있는데 기업 비밀이라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숨겼을 때 이것들을 소비자나 시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들이 시민단체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만들 거고 그렇다라면은 그 법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기업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역시 시민들이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소비자들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면은 저희도 미국같이 유럽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확산으로 이거는 반드시 시민들이 요구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알 권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5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사님. 네, 화성시 등록공장이 9,446개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화학공장만 422개가 2018년 기준이잖아요. 노출 가능 지역 주변 6개 동 인구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해지는데, 기업에서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노동자들 좀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좀 그 노무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네. 이 안전교육 뭐 이런 거를 회사에서만 보고 집에 가져가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회사 내부가 또 그렇게 돼 있대요. 안쪽에 있는 내부적인 부분들만 있어서 회사 안에서만 보고 집에서 네, 가져가서 못 보고, 이런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화학 취급 사업장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50인 미만 중세 영세 사업장이 9,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기준이고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조합도 없는 데가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 분기당 6시간, 생산직 같은 경우는 6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되게 비관적입니다. 아니 근데 분기당 6시간도 많은 거 아니지 않아요? 3개월에 6시간이면은 한 달에 2시간인데. 네, 맞습니다. 그죠?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네, 네. 근데도 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노동자 스스로도 그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대다수이실 거고, 또 기업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인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조회를 안전교육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편법을 써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노동자들의 자신이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자신이 다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실명이 된다든지, 메탄올 사건이라든지, 같은 공장에서 한 2달 상간에 2명이 실명이 되는, 이런 무슨 60년대에 나올 법한 이런 산재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지금 있고요. 현재 그런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엔 건강하셨던 거예요? 시력에 문제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런 취약한 환경이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나 이런 좀 더 약한 자에게 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취약성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지 화학물질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최소한에 알 수 있는 건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물질안전보건 자료로 해서 MSDS가 이제 사업장에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비치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국내에 있는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이렇게 라벨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험, 뭐 이런 식으로 라벨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분이 또 없어요? 네. 그 다루고 있는 화학 제품의 제품명이 나와 있지,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몇 프로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화학물질이라는 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쵸.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설명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뭐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조치로 뭐 흐르는 물에 눈을 씻고 손을 씻고 뭐 이런, 굉장히 그걸 보면 내가 무슨 물건을 다루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라벨지 정도로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 그것조차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현장들도 사실 많은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특히 화성 지역의 노동자들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굉장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 현재도요? 네,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과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EU의 라벨지에는 네. A4 용지 15장 분량이래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는 라벨지에 성분명도 없는 그냥 위험 이것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술은 일괄적이에요. 뭐 노출됐을 때 뭐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흐르는 물에도 15분 정도 뭐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뭐 이런 굉장히 다 비슷해요. 라벨지 내용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EU 같은 경우도 그걸 바코드화 시켜서 바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바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활용을 한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 QR코드도 있고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되게 선진화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요즘은 식품 이력제라고 해가지고 찍으면 어떻게 생산되는 것까지 딱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품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제품 이력제. 그렇죠. 예, 이 제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있는지 솔직히 화학적인 이런 말들이 뭐 에틸렌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런 어려워요. 부분들이 어떠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아,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러한 것들에 유해 물질에 노출돼가지고 뭐 흐르는 물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안전 장비 같은 것들을 전혀 착용하지 않으시고 일을 하세요. 그것들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들이 쌓이고 장기적으로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들이 노동자들이 이것들을 이 물질 때문이야라고 하려면 증명을 그렇죠. 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네. 대한 부분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 그래서 노동자가 증명하게 돼 있나요? 현행 사업주 사실 그런 보호시설과 뭐 국소배기 장치라든지 이런 안전시설들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물론 그걸 입증하는 것이 꼭 노동자가 해야 될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산재를 노동자가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걸 사업주가 이렇게 협조를 해주지 않을 때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입증들을 노동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뭐 6개월이나 뭐 1년 근무를 했어. 근데 되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사업체였는데 안전관리도 전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없어졌어. 근데 그 이후에 몸이 아프면 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노동자만 아프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장이 무엇을 했었고 혼자 일을 하시진 않았을 테니까 동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사업장이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어떤 물질 취급했고 이런 기록들은 현재는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럼 만약에 있습니다. 유해 물질을 다루는 사업체인데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소기업으로 네, 뭐 그런 운영을 게 한다. 문제죠. 그럴 때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발되면 사실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문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분들도,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미등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영업장은 불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제조업으로 낸 게 아니라 우선 이제 창고나 이런 네네네네. 물류센터로 냈다가 네. 그런 제조업을 해가지고 걸리게 되면은 이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물려질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물고 네.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 미등록 업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거의 아까 422개라고 하셨는데 미등록 업체는 아마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감시단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이런 감시 활동 이런 것이 더 필요한 이유인 거죠. 화성시에서. 미등록 업체가 지금 현재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더 많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등록 사업장이 더 많고 그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버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것가 되게 중요한 거죠. 화성시도 그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신고들도 노동자들이 또 알고
이렇게 알려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사실은 시민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좀 더 힘써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활동 계획 또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사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렇게 갈게요. 네, 이사님. 공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다 보니 이런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테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서는 화학물질 알권리 화성시민협의회가 같이 그 화학물질 감시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먼저 만나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면서 역할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미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TF 회의를 올 상반기에 이제 행정과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쯤에 마지막 TF가 열리고 위원 구성이 이제 정리가 되면 9월쯤에는 공식적인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행정,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합해져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도 좀 관심 있게 쭉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저는 이제 행정 쪽에 좀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화성시가 워낙 넓고 넓죠. 화학 공장도 많고 공장도 많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요번에서도 올해에도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정책과 뭐 이런 좀 특별한, 그러니까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시의회와 행정 쪽, 화성시에도 이 부분들을 계속 요구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움직일 수 있는,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의, 아까 말했듯이 시민단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업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성시에도 이런 전담 부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들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고요. 10월에 화성시 안전정책과에서 기업에 대해서 화학물질 사고 대비 훈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 형식적인 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함께 준비를 해서 좀 더 알차게 이것부터 시작해서 좀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고, 화성시의 문제만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인 연대, 그 다음에 경기도에 대한 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화학물질 연대회의가 진행되었고, 지금 8월 23일 날 경기화학사고 예비, 대응과 지역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학은 이제 전문가까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포럼 개최, 그리고 아까 저희 화성시에 있는 알권리 화성시민협의회처럼 경기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도 8월 중에 개최될 거고, 전국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여러 가지 지역 체계 구축과 아까 같이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화관법이 좀 더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안에서의 이러한 조례를 좀 더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민과 관, 그 다음에 기업이, 산이 모두 함께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넓혀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열심히 또 시민단체로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화성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뭐 제조업, 이제 사실은 화학물질이 뭐 제조업 쪽에서 많이 이제 다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공부 잘해서 나는 공장 안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예, 저희 이거는 남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지인의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지구에서 우주에서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의 벗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님과 그다음에 향남공감의원 사단법인 이사님, 네, 정경희 이사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